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성경 배경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는 신약시대 전체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로마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로마 제국 시대에 하셨다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불변이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다가 가셨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선택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교통과 문화와 법과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결국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제국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진행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서 실행하셨다 하는 것은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2000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바탕으로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로마 제국의 역사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 강좌부에서는 모처럼 영상 강의를 하도록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로마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알기 쉽게 정리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강좌부에서 오늘부터 로마 역사를 살펴보는 것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다면은 신약 성경을 입체적이고 폭넓게 생동감 있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역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기본 바탕을 또 형성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로마 역사를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성경을 더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성경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이번 기회에 잘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로마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서 우선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로마의 영역이 BC 270년경에는 보시다시피 이탈리아 반도 안에 로마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구두처럼 생겼죠. 구두발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 앞에 시칠리아 섬, 먹다만 사과처럼 유럽인들은 생각을 해가지고요. 구두로 먹다만 사과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게 이제 많이 유럽에서는 있었죠. 아무튼 이제 정말 구두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 안에 로마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도 있었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었죠. 그 옆에 트라키아도 있었고요. 그 옆에 위에 일리리아, 그리고 그 위에 다키아, 다키아. 나중에 트라이아누스 로마 황제가 다키아 정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스키타이 족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는데 선수들이죠. 스키타이 도망가는데 선수들이었는데 강력했었죠. 또 저 위에 게르마니아가 있습니다. 게르마니아는 나중에 절머니, 독일이 영어로 절머니, 게르마니아죠. 1000년 동안 게르마니아를 라인 강변에서 지켰는데요. 주후 486년에 게르마니아 라인강 전선이 무너지면서 서로마 제국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왼쪽에 있는 갈리아, 현재 프랑스 지역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루스가 일찌감치 갈리아를 이제 정복해서 로마의 수하에 두었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대제국 둘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대제국, 시리아 제국하고 그 밑에 이집트 제국이 있습니다. 시리아 제국은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한 명인 셀레우쿠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밑에 이집트는 역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로마의 처음 시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은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터키 위치에 있는 지금 페르가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우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있죠. 버가모가 바로 이 페르가몬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 북쪽에 트로이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북쪽에 트로이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소아시아 해안 지역, 그러니까 이제 커서로 보면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터키죠. 터키 왼쪽 해안 지역, 거기 바다는 에게해라고 합니다. 에게해에 접해 있는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고요. 소아시아 포함한 해변 지역을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소아시아 북쪽, 이오니아 북쪽에 트로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케네 군사들이 연합군이 쳐들어갔죠. 지금의 이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되겠는데요.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10세기입니다. 지금은 기원전 8세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지금부터 3000년 전 일입니다. 결국 미케네 그리스 편이 이겼죠. 트로이를 이제 정벌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리아스 오디세이, 그러니까 일리아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디세이는 미케네 군사들이 트로이를 함락한 후에, 트로이 목마 우리 잘 알고 있죠. 함락한 후에 이제 고향으로 그리스 도시 국가로 돌아가는 여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중에 오디세우스 장군이 10년 동안 걸쳐서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튼 자신의 도시로 돌아가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행기를 오디세우스 소설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최초의 문학 작품인데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그런데요. 로마 건국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 베르길리우스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베르길리우스는 로마 3대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베르길리우스, 또 호라티우스, 또 변신 이야기를 쓴 오비디우스. 이게 로마 3대 작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베르길리우스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건국 이야기 그 하나로 일약 로마 제국 내내 최고의 작가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베르길리우스의 건국 이야기 책 제목은 아이네아스라는 제목인데요.
그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 황제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베르길리우스가 등장을 해서 로마 황제의 등장과 함께 로마 건국 이야기가 국가적으로 큰 추앙을 받는 작품이 됐는데요. 베르길리우스의 건국 이야기 아이네아스의 그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네아스라는 것이 본래의 제목인데요.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연합군, 이제 미케네 연합군하고 트로이라는 도시하고 공방전이었는데요. 주인공은 그러니까 이제 미케네 연합군 그리스 쪽이죠. 그런데 베르길리우스는 천년 후죠. 천년 후에 기원전 3000년 전에 트로이 전쟁이 있었고, 지금 베르길리우스는 그것보다 천년 후 사람이니까 천년 전 이야기에서 트로이 이 장군들 중에 아에네아스 장군을 지목을 합니다. 사실 일리아스 보면은 등장하는 장군들이 다 사망을 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트로이 쪽의 장군 중에 한 명인 아이네아스는 죽는 장면이 안 나오기는 해요. 뭐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죽는 장면이 마침 안 나오거든요. 베르길리우스가 로마 건국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이네아스로부터 출발합니다. 아이네아스가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서 배를 타고 한참 걸려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살게 됐는데, 언덕 위에서 살게 됐는데, 그 아이네아스의 13대 후손이 쌍둥이였습니다. 그 쌍둥이를 늑대가 데려다가 키웠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는 이름이 로물루스, 둘째 아이는 레무스. 로물루스와 레무스, 결국 둘이 나중에 커서 싸우게 됐는데, 로물루스가 이겨서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네아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읽어보고 아주 훌륭한 내용이다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로마 건국의 이야기다 라고 삼아서 로마 제국 내내 크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로마 제국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다 라는 것을 좀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로마의 시작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최고의 작가로 단연 추앙받게 됐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나중에 1500년 후에 단테 신곡, 여러분 잘 아시죠?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을 보면 단테를 이렇게 천국, 지옥, 연옥을 이렇게 인도에서 데리고 가는 그 선생님이 이름이 베르길리우스입니다. 그럴 정도니까 베르길리우스가 얼마나 추앙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고요. 로마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저도 20 몇 년 전에 이탈리아 여러 곳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로마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마을 입구에 늑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애기 사내아이 둘이서 늑대 젖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동상이라든지 부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하여튼간 이제 이탈리아 그 로마에서는 2000년 동안 뭐 그렇게 마을마다 아마 있을 정도로 로물루스 레무스 이야기는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워낙 친숙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로마의 시작은 그랬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기원전 270년 경에는 일단은 이제 이탈리아 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로마 시에 언덕이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인 언덕 하나하나마다 다 그 왕이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유학할 당시에
같은 동료 중에 이탈리아에서 온 이탈리아 학생이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학생이었는데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나이도 동갑이었고요.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또 축구 좋아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2002 한일 월드컵 했을 당시였거든요. 이탈리아가 우리 한국에게 졌지 않습니까? 16강에서 아주 역사적 그날에 그 이탈리아 학생하고 이제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참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무튼 그 이탈리아 출신 이탈리아 학생이 제가 요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일곱 언덕에 있는 일곱 왕 이름을 대면서 동요를 부른답니다. 모든 이탈리아 아이들이 일곱 언덕의 일곱 왕을 이제 동요로 부르면서 잘한다고 합니다. 일곱 언덕이 로마 시내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팔라티노 언덕은 거기에 이제 나중에 로마 황제 왕궁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있는 언덕이 됐습니다. 그래서 팔라티노에서 팰러스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팔라티노 팰러스 그게 이제 왕국이라는 단어인데 이 팔라티노 언덕에서 이름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탈리아 총리 관저가 집무실이 팔라티노 언덕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곱 언덕 일곱 왕이 로마 시내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통일이 됐고 남쪽으로 위쪽으로 퍼져가서 이탈리아 반도를 다 통일한 것이 270년경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북쪽으로 더 올라갔어요. 지금의 이제 베네치아지요. 그리고 이제 점점 넓어지게 됐고요. 스페인 성경에는 이제 서바나라고 번역했는데 스페인 그리고 이쪽 아카이아 지방이죠. 아테네, 코린트, 또 테살로니키 등등이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까지 주전 130년경에 로마 제국에 속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죠. 여기도 이렇게 됐고요. 점점 넘어가서 동쪽에 시리아 제국이 없어졌습니다. 시리아 제국도 로마 제국 안에 편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로스 때는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지요. 거기도 다 정복을 하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 전체 세계적인 지중해 전체를 장악한 그런 로마 제국으로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 도시 중에 중심 도시였죠. 그 옆에 아시아, 소아시아 쪽에 아시아라고 있고 아시아 오른쪽에 갈라디아 고지대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었죠. 그 밑에 길리기아 지방이 있습니다.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인데요. 타르수스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안티옥이 있는데 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네, 그렇고요. 네,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크게 황제의 시대가 있었고요. 황제 시대 이전에 이제 공화정 시대가 있었지요. 황제가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1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제2대 황제는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인데요. 주후 14년부터 37년입니다.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때는 특별히 중요하겠죠. 주후 14부터 37년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0년부터 33년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 다음 칼리귤라, 우리 악명 높은 황제 중에 한 명이죠. 특히 3명의 악명 높은 황제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첫 번째가 이제 칼리귤라 3대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칼리귤라가 하도 포갑 정치를 하니까 처단하고 삼촌이 이제 황제가 됐지요. 클라우디우스 다음에 칼리귤라보다 더 악당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당탕 퉁탕이 좀 있었습니다. 이 연패에는 빠져 있는데요. 비틸리우스, 갈바, 오토 이 세 사람이 엎치락뒤치락했고 황제 연패로 다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등장하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나중에 우리 신앙 강좌부 강의에서 베스파시아누스 좀 자세하게 볼 기회가 추후에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베스파시아누스가 10년 동안 황제를 했고요. 그 첫째 아들 티투스가 그 다음 황제, 둘째 아들 도미티아누스가 그 다음 황제를 이어갔습니다. 첫째 아들 티투스의 경우에는 역시 우리 신앙 강좌부에서 추후에 살펴볼 것인데,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통곡의 벽만 남고 다 허물어졌거든요. 그걸 다 허물어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 티투스 장군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이어서 황제가 됐죠. 그리고 그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티투스는 2년 황제하고 일찍 죽었거든요. 총각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돼가지고 무려 16년 동안 황제를 했는데요. 3대 악명 높은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칼리귤라, 네로, 도미티아누스. 누가 더 악명 높냐? 그거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3명 다 악명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81년부터 96년이거든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서 어디를 봐도 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둘째 아들 깊이 있게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미티아누스도 네로와 비슷하게 처단, 비슷한 방식으로 처단이 됐고요. 너무나도 16년 동안 도미티아누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원로원에서 일단은 처단을 하고 다음 황제를 뽑아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황제를 일단 맡아달라 해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네르바가 그럼 내가 임시로 맡겠다, 일단 맡겠다 해서 또 황제가 됐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네르바가 그래서 원로원에서요 황제가 됐는데요. 워낙 나이가 많다 보니까 2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아누스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등장하는데요. 각각 20년 정도 황제를 각각 했는데, 바로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로마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가 또한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우리 명상록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철학자 황제가 바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5명 가리켜서 5현제 시대다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로스, 왔노라 보았노라 싸우노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강을 건넜던 카이사로스는 황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초대 황제다라고 지금 여기 써 있긴 하지만은 황제를 끝까지 거부했죠. 본인은 그러니까 시민이다. 그런데 시민 중에 특별한 시민이다. 첫 번째 시민이다. 그러니까 제1시민이다.
제일 시민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율리우스 카이사로스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지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로 쓰기도 하지만은 율리우스 카이사로스는 이름인데요. 카이사로스가 황제라는 단어가 되어 버립니다. 그 이후로 카이사로스는 그 단어 자체가 황제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가이사라고 번역을 한 단어가 바로 카이사로스인데, 카이사로스, 영어로 시저, 그 단어 자체가 원래 사람 이름이었는데 황제라고 사용이 됩니다. 아무튼 율리우스 카이사로스는 황제가 되기를 끝까지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황제 연표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대 황제는 그 양아들이죠.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칼리귤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순서대로 5명이 황제가 되는데요. 다 율리우스 카이사로스 가문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나 티베리우스, 칼리귤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다 아들은 아니지만 혈액 피 검사하면은 똑같은 DNA 나옵니다. 같은 피입니다. 같은 가문입니다. 그래서 네로를 처단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네로를 처단하면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로스 가문의 황제 이게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또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머뭇대다가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네로를 이제 처단을 했고,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는, 율리우스 카이사로스 가문은 이제 끝난 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로스가 이제 가문이 네로가 이제 처단됐는데 혼동이 오게 됐습니다. 독일 지역이죠. 라인강. 아까 지도에서 라인강에서 이제 독일 로마 군단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고지대 사령부, 저지대 사령부가 또 있었습니다. 군단들이 쭉 있는데요. 고지대 사령부는 마인츠에, 현재 마인츠에 위치해 있었고요. 저지대 사령부는 쾰른에 있었습니다. 쾰른은 콜로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고지대 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이제 갈바가 고지대 사령부 사령관이었는데요. 내가 황제 할게 해서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일찍 죽었는데, 오토가 저지대 사령관이었는데 내가 황제다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황제가 됐어요. 비텔리우스가 그거는 아니다 하고 또 이제 후임 고지대 사령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전투를 붙었죠. 비텔리우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비텔리우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위 기간이 1년 반 기간 동안에 3명이 바뀌게 됩니다. 좀 엎치락 뒤치락 한 건데요. 다 1년이 다 안 됩니다. 재위 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7대, 8대 황제로 연표에는 올라갔습니다. 자, 비텔리우스가 이제 황제가 됐을 때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요. 그 더 전에 네로 황제 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란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이 어디야? 동방입니다. 거기서 로마 군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누구 담당이야? 동방사령부 담당입니다. 동방사령관이 누구야?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관한테 가서 베스파시아 장군이 가서 진압하라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명을 받아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로마 전쟁을, 그 유명한 유대로마 전쟁을 진압을 합니다. 유대로마 전쟁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강좌부에서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동방사령관으로서 가서 유대로마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엎치락뒤치락이 벌어진 겁니다. 네로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갈바가 황제랍니다. 그래? 그 아들이 베스파시아누스 아들이 첫째 아들이 티투스 장군인데요. 티투스를 불렀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총사령관 티투스를 불러서 아들아, 너는 지금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서 전쟁 잠깐 중단하고 갈바 선배님한테 갈바 황제 만세 그리고 와라 하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 로마 전쟁이 좀 길어진 겁니다. 잠깐 소강 상태가 벌어진 거죠. 엎치락뒤치락이 됐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티투스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 이제 가는데, 지금처럼 쭉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비텔리우스가 이제 황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베스파시아누스는 그거는 아니지. 비텔리우스는 아니지. 아들 티투스 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고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 로마 전쟁에 투입이 된 로마군을 다 이끌고 비텔리우스를 치러 갑니다. 그래 비텔리우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비텔리우스한테 이겼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황제의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콜로세움도 만든 사람이고요. 하여튼 대단한 치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로스 다음에 로마 황제하면 베스파시아누스를 떠올릴 정도로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가 되었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요. 죽고 그 아들 티투스가 이어서 황제가 됐습니다. 근데 불과 2년 만에 일찍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인 베스파시아누스의 둘째 아들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됐는데요. 도미티아누스는 잠시 전에 언급한 대로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칼리귤라 네로의 버금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황제가 됐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특별히 뎀나치오 메모라이라는 처벌을 최종적으로 받게 됐는데요. 뎀나치오 메모라이는 뎀나치오 저주, 메모라이 메모리, 기록 말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의 기록을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로마 역사에서요.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가 세운 건물을 모두 다 헐어버렸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단어를 모두 다 파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에 대한 기록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처벌이었죠. 그만큼 무시무시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탈리아 사학계 중에 일부가 도미티아누스는 좋은 왕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어떤 주장도 할 수는 있는 거죠. 물론 설득력은 없습니다. 좋은 왕이었으면 뎀나치오 메모라이 기록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황제들은 다 기록이 있는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무시무시했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함을 우리가 알고 바로 이 황제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됐고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을 더 잘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데리아누스, 안드로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루키우스 베루스가 이제 8년 동안 공동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동동으로 통치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네르바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역사에서는 5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 시대다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로마 역사 초반부를 저희들이 정리하였습니다. 로마 역사는 신약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